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되었으므로 후바나 제67회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운영위원 이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강연 주제가 신한국론입니다. 그냥 한국론이 아니라 신한국론이라는데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구한국론에 대해서는 뭐 관심 있고 예전에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신성이라는 수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뭐 자료도 좀 찾고 연구 그런 흔적을 보니까 한국인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키워드나 용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30여 개 나왔는데 제가 좀 더 살펴보니까 거의 실체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나 또 중요한 그 현상들이 굉장히 서로 다르게 이해 해석되고 또 평가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빨리빨리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냄비근성이다, 뭐 조급증이다, 심지어는 뭐 조루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거야말로 한국의 고도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가 하면 또 뭐 한해 증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또 극복의 대상이라고 비판해 왔는데 이거야말로 또 한국인의 저력이다. 유교 문화에 대해서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조목조목 비판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모든 성취와 발전은 유교 자본주의에 기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당시에 제가 한학기 하면서 한국인을 이야기한다는 건 불가능. 한국인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하거나 확정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오른 개념이 불확정성의 원리구나, 한국인의 그 현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신한국론에서 아마도 제가 생각했던 그 불확정적인 한국인의 모습이 좀 확정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국인은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모순적이고 역동적이고 확정하기 어려운데 신한국론이라는 이름으로 아마도 새로운 어떤 그 좌표 모습을 한번 설정한 정말 흥미롭고 기대되는 강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강연을 앞두고 언제나처럼 또 노래 한 곡, 두 곡 감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동심초, 우선 한국 노래 동심초, 김성태의 동심초입니다. 그리고 다음 곡은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에 나오는 나 혼자 길을 갈 때면 환도 메노보 이런 것 같습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상 정말 만추의 아름다운 곡을 전했습니다. 동심초와 칸렌보 노래 불러주신 분은 소프라노 배혜리 게른베를 졸업하시고 이태리 프로시네 콘서바토리오에서 공부도 하셨습니다. 14회 대구 국제 오페라 성악가상도 받으시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피아노 반주는 최주현 선생님인데 역시 계명대를 졸업하시고 독일 뮤니스트에서 계속 수학을 하시고 와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국인의 특질 중에 저는 음악성이야말로 무한 특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럴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연자 선생님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열 교수님이십니다. 대명대학교 한문교육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석사, 박사는 현대문학으로 고려대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현재는 대진대학교 문해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또 글도 많이 쓰셔서 평론에도 이제 문화이브를 통해서 입단하시고 또 창작도 하시고 그야말로 이론과 창작을 동시에 통해서 하시는 정말 다재다능한 선생님 같습니다. 저서가 있습니다. 왕복 직후 좌우 대립의 문학 연구, 또 문학의 쓸모, 최인훈의 패러디 소설 연구. 저희 예전에 사랑과 문화에 한번 실었습니다. 저도 재미있게 읽었는데 괴물 흥망사라는 아주 유명한 중단편 소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연구집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문화 콘텐츠 연구소장 혹은 한국문예 창작학회 부회장 등 사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정현 교수님 연단으로 모셔서 신한국론에 죄송합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분을 제가 맡들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이제 무시당할 때인데 오늘 역시 여러분과 같이 이정순 오늘 목사님 모시고 11월 행사를 가지게 됐으면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배혜리 선생님, 최준 선생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학교 역사를 생각하면서 지금 느끼는 것은 초창기에 그러니까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입니다. 초창기에 많은 사회인이 배출하면서 목사님들 또 교육 중심의 인물들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아마 학문에 치중하는 뭐랄까 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인데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계명학자들을 이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수 선생, 또 김청년 선생. 개인적인 물론 전공 영역에서 전국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명이 배출한 첫 세대 학자들이라 이런 뜻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주제가 이제 새로운 한국인에 대한 신한국인에 관해서 말씀하시겠다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태어나야 할 그런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9세대가 물러가고 이제 1세대 학자들이 나와야 될 그런 단계인 것 같아서 그 점도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멀리서 오신 우리 김성열 교수님 또 가족분들 저기 계신 사모님하고 자제분 오셨는데 우리 환영에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바로 이제 특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래서 사회를 안 하려고 하는데 다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성열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막 와서 기다리다가 커피를 한두 잔 했더니 이 몸이 좀 더워지기 시작하다가 또 이제 좀 이 음악 연주도 그러니까 조금 이제 몸이 좀 식었는데 총장님 방금 또 소개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몸이 또 다시 또 열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또 이제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저는 사실 저기 북쪽에 좀 멀리 있다고 하는 거는 핑계로 해서 아카데미아 휴마나 회원이기는 하지만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을 그렇게 자주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총장님도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사회도 소개를 해주시고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은 저는 그 74학번 한문교육과를 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총장님께서 이제 여기 막 부임하시면서 처음 그렇게 강의를 들은 그런 세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총장님한테는 좀 맛제자라고 할까요? 우리 김중준 위원장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이제 내년에 저도 이제 거의 정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아마 이 속된 말로 이제 군번이 상당히 어느 정도 차니까 총장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대진대학교 교수라고 이렇게 있어서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좀 대진대학교 어떤 학교인가 이렇게 좀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진대학교는 저기 포천에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포천이라고 하면은 저기 소위 접경도시 저쪽에 아주 최북단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군 생활을 그쪽에서 보낸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길을 가다 보면 황토기 풀풀 날리는 그런 비포장도로 일색이었고 그야말로 군사도시였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개발이 되어서 소위 이제 서울의 위성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 옆으로 또 고속도로도 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서울 시내 동국대학교 볼 일이 있어서 한번 달려봤더니 1시간 만에 도착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주로 이제 서울 쪽에서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고 있는 그런 학교고요. 아마 또 혹시 아시는 분들은 이 아마 대순진리종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학교를 만든 그런 데가 아닌가 하고, 그것도 좀 생각하시는 데가 있을 겁니다. 대순진리종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대순진리회관이라고 앞산에 거기 그 회관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종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 정도로 학교에 대해서만 알고 이런 정도인데, 어쨌든 우리 학교도 지금 그 전국의 다른 대학교들처럼 계속 유지 발전을 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학교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를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한 20년 넘게 몸담았다는 그 정도를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연하려고 하는 주제는요, 신한국인론인데, 목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왜 신한국인론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근대 100년 한국인의 극적 변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근대화의 추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 에너지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인의 문화적 잠재력, 다섯 번째 한국 문화로 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저희 생각을 좀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DNA 찾기라고 하는 이런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저희 제안을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강연을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먼저 왜 신한국인론인가? 주로 이제 한국인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신자를 이렇게 붙였는데요. 왜 신자를 붙였느냐라고 하는 거, 이걸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선 신세대라고 할 때 그때의 어떤 그런 그 수식어로서의 신한국인론입니다. 그렇게 좀 새로워진 한국인 또는 그 새로운 한국인. 요즘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전에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그 차원에서 신한국인론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소간에 좀 이 한국인 또는 한국을 바라보는 그 방법이 좀 새롭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또 신자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또는 한국이 더 새로워지기 위한 이런 방법을 제안한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또 신한국인론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혹시 내용이 이렇게 새롭지 못하고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그 잘못은 저를 그 총장님께 회장님이 초대해 준 우리 김중순 운영위원장은 많이 좀 나무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에 관해서는 우리 그 아까 전에 사회를 본 이경규 교수님도 여러 가지 한국인론이 많이 나와 있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저도 오늘 뭐 새로운 그 아주 그야말로 어떤 그 특정한 그 확정적인 그런 한국인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나름의 어떤 불확실한 그런 하나의 담론을 제기하는 그런 차원으로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좀 한번 들어주시면 하는 그런 또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우리 한국인의 극적 변모가 근대에 들어와서 한 100년 동안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증거들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선 저는 이런 한 두 가지 텍스트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먼저 이사벨라 비숍이라고 하는 이 외국 여인이 쓴 그런 책인데요.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고 하는 이런 1894년에 나온 그런 책이 있습니다. 썼어요. 그때 이분이 그때 썼고 우리한테 소개되기는 1990년대 초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 책이 이사벨라 비숍이라고 하는 이 영국 여인인데요. 이 저자는 영국의 지리학자이고 또 시인이고 아주 굉장히 도전적인 모험가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890년대에 한국을 여러 번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 대한 그런 어떤 관찰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쓰는데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좀 길어서 제가 그냥 좀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예법이 2천 건물의 건립을 검하고 있어서 약 25만 명으로 추정되는 서울 시민들은 미로 같은 골목길이 있는 단정집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 골목길에는 초록색 점액집이 걸쭉한 이런 수채도랑들이 이렇게 나 있고, 그리고 그 대륙과 딱 친하는 그 수채도랑에 때가 꼬질꼬질한 활라의 어린 아이들이 놀고, 또 이런 수채에서 뒹굴다 나온 크고 오묘한 눈이 흐릿한 개들이 즐겁게 노는 이런 곳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인접있는 가옥들은 보통 처마가 깊고 초가지붕이 있는 오두막으로 거리와 사이에 진흙으로 된 담벼락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지붕아래 종이로 된 작은 창문이 사람의 숙소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라고 이렇게 그야말로 그때 우리 누추한 한국의 모습 그대로 떠오르게 만드는 이런 관찰기를 썼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한국을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한국을 또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한 그런 대목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랑한계인 그런 이 봄풍경도 묘사하기도 하면서, 그런데 대체로도 보면 추근하다, 더럽다 이런 묘사가 많은 그런 한국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드릴 것은요, 이어령 교수가 쓴 흙 속의 저바람 속에라고 하는 책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 책은 1962년에 나온 책인데요. 한번 좀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사건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사소한 일, 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가장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은 늙은 부부였다. 경적 소리에 놀라 그들은 곧 몸을 피하려 했지만 너무나도 놀라 경황이 없었던 것 같다. 그들은 갑자기 서로 손을 부둥켜쥐고 곧장 앞으로만 뛰어달아나는 것이다. 누렇게 들뜬 검버섯의 그 얼굴, 공포와 당혹스러운 표정, 항상 한 두 손, 붉은 대가리가 꿰서 나온 나무한 포침을 틀어잡은 또 하나의 손, 고무신 작은 집을 하던 그 또 하나의 손. 나는 한국인을 보았다. 천년을 그렇게 살아온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뒷모습을 만난 것이다. 쫓기는 자의 뒷모습을 이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이여름 교수가 아마 1960년 전후에서 어디 시골길을 군용 집차를 타고 달렸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때 뭐 군인이었는지 아니면 무슨 어디 초대를 받아 어디 가는 길이었는지 가다가 그 앞에 이런 늙은 노부부가 가니까 이 운전사가 빵 하고 이제 경적을 울렸던 모양인데 그때 아주 황망에 달하는 이 노부부의 모습. 이거 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그 모습들이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눈물이 좀 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뭐 조상 선조들은 그런 누추하고 왜소하고 아주 쫓긴 듯한 이런 모습. 1960년대 이른바 유행하던 그런 구절이 있었죠. 우리를 슬프게 하던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유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런 한 장면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기를 지나서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또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돌 그룹의 이런 사진입니다. 아주 참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서구적으로 참 그런 외모를 가진 이런 젊은 친구들이죠. 이 아이돌 그룹 약자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아주 다 젊으신 분들입니다. 역시 BTS라고 방탄소년단을 그대로 이렇게 영어 이니셜로 약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어디서 왔냐 하니까 젊은이들의 그런 어떤 어려움, 뭐 고난, 뭐 이런 것을 자기들이 방탄복처럼 막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었다고 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요즘 아주 재미있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빌보드 차트라고 하는 그게 두 번이나 1위에 올랐다고 그러죠. 그리고 뉴욕에서 공연을 했는데 4만 명분의 그 티켓이 10분 만에 다 통이 났다고 그러고요. 거기 막 아주 젊은 사람들이 일찍 좋은 자리 잡으려고 거기 막 그냥 텐트 쇼를 이뤘다고 그러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또 파리에서도 공연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4만 명분의 티켓이 10분 만에 동이 나고 아주 그냥 뭐 대소동이 일어나던 거죠. 르피가로지의 그 기자가 뭐 비틀즈의 후신이다라고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답니다. 그리고 요 최근에 또 동경에서 공연했는데 또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뭐 반일적인 그런 티셔츠를 입었다고 그래서 일본 방송사하고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으니 뭐 취소되고 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도 며칠 전에 동경에서 공연한 이 사람들의 이 아이돌들의 이 공연이 또 대히트를 쳤다고 하는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처음 저거 하시는 분이 있을까 하고 Lines snaked around the stadium for blocks, made up of thousands of die-hard BTS fans. These are the lucky ones who got their hands on the coveted tickets, sold out in just minutes. I love BTS so much. It means so much to me. The seven-member Korean pop band performing its first ever stadium show in the U.S. here at Citi Field. I'm so stoked. Me and my friend came all the way from Florida. So it's no wonder the fan base is known as the Army. They're loyal. I should love myself. Decked out in uniform,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뉴욕 시티 필드라고 하는 이번에 공연 현장을 녹화한 그런 장면인데 지금 제가 중간에 끊었습니다만은 이 두 모녀는 한국을 열심히 배우고 있대요. 이 노래 자기들도 따라하려고 이런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젊은 친구들의 모습 보면 정말 참 아주 많이 달렸다고 하는 이런 느낀 것을 좀 느끼게 되고요. 또 우리 요즘 인천공항이라든지 또
이 서울 제가 일부러 좀 많이 달라진 거 보여드리려고 롯데타워 있는 이런 장면을 일부러 여기 보았습니다만 서울역 뭐 이런 그 장면들 보면은 정말 상전백회가 됐다고 하는 우리가 100년 전에 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묘사했던 그런 장면과 비교해 보면은 정말 아주 상전백회가 된 우리 현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주 이 디지털로 첨단무장한 그런 그 우리 현대 시설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 개화기 이후에 불과 100여 년 사이에 한국을 이렇게 달라지게 한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동안 무엇 하고 있다가 이렇게 100년 동안에 한국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이런 점은 참 좀 의문이었습니다. 우리 소위 뭐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뭘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는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근대 추동력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 하늘의 에너지에 상당히 힘있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인들의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어떤 근면함, 근로시간이 올해부터는 52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 2위였다고 그러죠. 그 근로시간의 길이가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우리들이 우수한 이런 두뇌가 작용해서 오늘날의 그런 한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것도 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억울함, 원통함으로 인해서 쌓인 한국인의 심성 혹은 심리 속에 숨은 그런 미묘한 마음이나 정서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학문적인 정의는 욕구나 의지의 좌절, 그에 따르는 삶의 파국으로 인한 편집적이고 강박적인 마음의 상처가 의식, 무의식적으로 얽힌 복합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원한과 유사한 말로도 쓰인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한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참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특히 1970년대까지 저희들은 교과서에서도 배웠습니다.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이랬는데 1980년대 이후는 그런 용어가 좀 상당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만들어내던 퇴행적인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한인가 이걸 좀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이 일제의 이 강점, 국군의 피탈로 인해서 당한 그런 어떤 수모와 굴욕 이것이 우리한테 가는 어떤 하나의 큰 요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들 보면요, 여기 일제 헌병들한테 이 잡혀 있는 우리 한국인들 이런 모습 보면 참 이거 참담한 모습이죠. 그와 함께 우리가 조선조 말에 우리 국군 피탈이라고 하면 이 고종의 모습, 좀 우리 같이 어울렸답니다. 아주 순하게 짝이 없고 아주 선량하게 생긴 이 모습. 그래서 이 나라를 뺏긴 이런 우리 선한 우리 조선조 말의 고종을 떠오르는 그런 얼굴입니다. 이런 나라를 빼앗긴 그런 그래서 일제한테 강점당한 그런 항구와 함께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이 6.25 전란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한테 또 굉장히 큰 그런 한을 남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6.25 전란은 동족상잔이었죠, 이른바. 그리고 그걸로 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데요. 이 인명피해 숫자가 150만을 넘는다고 그러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300만이라고도 그럽니다. 그 당시 이제 정확한 통계학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좀 들쭉날쭉 하는데 적어도 아마 중간만 잡더라도 한 200만이죠. 그런데 1950년 이 무렵에 우리 남북한 다 합친 인구가 2,500만이라고 하니까 150만, 200만 죽고 다쳤다 보니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정말 참 참극이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 참극이 타민족을 침략한 적이 없음을 자부하는 우리 한국인 같은 동족 간의 자해 자상이었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외래 무력까지 또 가세한 그런 참극입니다만은 이 전쟁 장면, 특히 이런 부녀자들이 그냥 울고 있는 아마 자기 가족이나 남편을 찾고 있는 이런 장면이겠죠. 또 부모를 잃은 이 아이 이런 사진들 보면은
그 당시에 그런 참극 저는 사실은 이때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능히 상상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상처의 전원들이 또 여러 군데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학 같은 데 보면요, 손창섭의 비 오는 날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보면은 불구의 남매가 아주 소위 그 당시에 학고방 집에서 비만 오면 그냥 비가 막 그냥 줄줄 새는데 거기에 양동이를 대고 비 받아가면서 겨우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그린 소설. 또 우리 장용학의 요한시집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주인공이 북한 출신 젊은이인데 이유도 모른 채 의용군으로 사출돼가지고 참전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미군 시대의 시험박스에 남아있는 닭다리 이거 먹고 막 이걸 들고 뜁니다. 들고 뛰는데 마침 또 이 비행기 폭격이 있어서 그 폭격을 맞고 고꾸라지는 이런 주인공의 이야기 여기 적나라하게 또 그려집니다. 그 젊은이 이제 나중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이 포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또 어떤 연구자는 전후남하는 공동묘지 같은 얼씬연스러운 표였다고 이렇게 또 단적으로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최정훈이라고 지금 서울대 정치외교과 교수인데 한국인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걸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한국인의 근대에 들어서 이 두 가지 역사적 상처 가운데는 사실은 유교가 더 큰 한이 아니겠는가. 물론 일제 이런 강점이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한테 큰 수모와 굴욕을 안겨준 또 여러 가지 피탈당하고 침탈당한 그런 아픔을 남겼지만은 우리 민족이 서로 죽고 죽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또 죽고 다쳤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유교가 저는 더 큰 그런 어떤 한을 남긴 그런 경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은 이 한이 자상과 타상으로부터 유래한다는 한의 발생학에도 딱 부합합니다. 이 한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때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든 그런 어떤 상처 이런 것 때문에 한이 발생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196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인은 바로 이런 유교라는 상처와 한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이 이제 동력이 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인데요. 한이 만드는 성취 동기와 추진력은 상처의 깊이와 응진력에 비례해서 뭔가 하나의 발전의 동력이 된다고 하는데 한의 흰빛전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그렇다고 합니다. 이 흰빛전이는 자기가 마음속에 쌓인 그런 어떤 억울한 원통함을 채찍질하고 성취 발전하는 이런 하나의 동기로 삼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한의 흰빛전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또 검은빛전이도 있는데요. 이 검은빛전이는 이 자기 자신의 어떤 원한을 남 탓하고 남에게 이것을 되돌리려는 이런 태도를 검은빛전이라고 한다는데 우리는 60년대 이후에 이런 흰빛전으로 그야말로 아주 거대한 그런 성취를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는 좀 문제가 이 검은빛전이가 좀 걱정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한국의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근대 100년이지만은 실상은 30년 정도에 이룬 거죠. 특히 1960년대부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 독재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박 대통령과 그리고 우리 그 당시에 한국인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30년 전 정도에 이룬 그런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작용이 또 심각했죠. 이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무너진 그런 사건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대구 지하철 또 참사라고 하는 것이 대구 지하철 만들던 중에 한 번 일어나서 그때 100몇십 명 사망한 그런 폭발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신나를 뿌려서 100몇십 명 죽게 만드는 또 그런 사고도 있을 거예요. 우리 대통령들도 두 사람 참 이거 세계사에 유례가 드문 그런 또 죽음의 기록들을 남겼고 요즘 와서 특히 마카파식 이런 분노가 아주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 뉴스 보고 이러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며칠 전 아닙니까? 어떤 이 젊은이가 PC방에 가서 자기 케이블 치워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치워준다고 알바생을 막 그냥 사정없이 칼로 찔러서 살해한 그런 경우 며칠 전에 보도되었습니다. 또 그 며칠 뒤죠. 바로 그 며칠 뒤에 또 제주도에서 어떤 20살 정도 된 이 젊은 친구가 이건 이유도 없이 길 가는 50대 아주머니를 자기는 술 취한 상태였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때려가지고 또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또 이거는 아마 한 몇 달 된 것 같습니다만은 70대의 노인이 시골에 있는 그 노인인데 자기 민원을 잘 안 들어준다고 면사무소에 엽총 가지고 가서 면사무소 직원을 2사람 엽총으로 쏘고 또 경찰도 또 죽이기까지 한 이런 사건이 또 있었고 이런 사건 요즘 너무 이게 정말 참 비일비재해서 일일이 다 그냥 예를 들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참 이런 분노 범죄에 요즘 굉장히 마음이 어두운 이런 상황인데요. 이 강상중이라고 이 제일 그래서 이 사회학자가요 한 4, 5년 전에 낸 그 책인데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그 책에서 한국 사회 확산의 르상키망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을 제기했습니다. 르상키망이라고 하는 제가 니체의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분노, 원한 이런 감정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조짐이 1990년대 말에 이 박찬욱 감독이라고 영화 만드는 사람이 복수 3부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올드보이, 또 복수는 나의 것, 친절한 검자신 이런 영화들을 감독에서 내놨는데요. 그 영화들 보면 정말 참 아주 유혈이 낭자한 아주 끔찍하고 엽기적인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꼭 무슨 한국 사회의 한 조짐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처럼 1990년대 중반 이후 말 무렵에 이렇게 나온 그런 영화였고요. 또 9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 문학이 떠올렸습니다. 한국 문학에 보면은 이런 제목이 붙은 그런 소설이 또 마치 신호탄처럼 발표가 됐는데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나왔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떤데 내 스스로 죽어도 돼 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쇼킹 안 되는 소설을 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게 1995년에 나왔는데 그 이전에 한국 소설은 이런 제목은커녕 자살하는 이런 장면조차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루지 않았는데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런 소설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한국 사회가 이 경쟁과 성취 이런 것만 너무 위주로 삼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속에 어떤 이런 거민비전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규명은 제가 전문적으로 할 그런 계좌도 아니고 저는 마지막에 조금 이런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정도를 제가 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사실은 우리 한국인의 문화적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경규 교수님이 한국 사람은 역시 음악은 대단한 것 같다고 음악적 소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한국인을 세계 가장 알리는 것은 역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요즘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경제적으로 엄청 발전한 이런 나라 그런 것이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게 따른 여러 가지 또 이제 발전상 이런 것들을 드는데 사실 요즘 한류라고 하는 거 그 중에도 K-팝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언론에서는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어떤 화두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트와이스, 엑소, 원원, 러블리즈라는 이런 소위 아이돌 그룹들인데 이 친구들이 공연을 하면서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공연해서 이제 한국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소위 이제 브랜드 이 창출 효과가 1조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홍보비 그냥 돈 들이지 않아도 1조 원 정도의 그런 어떤 홍보 효과를 올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여튼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참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저는 우리 한국인의 어떤 문화 예술적인 끼, 즉 신명이 발동이 되어서 이런 효과를 올리고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한국인들의 그런 문화 예술적인 끼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이게 진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삼국지 위지동의전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3세기, 그러니까 200년대에 나온 중국의 역사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동이족은 음주 가무를 좋아한다라고 딱 이렇게 이미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만큼 마시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이런 것은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은 그때 이미 아마 외국 사람이 보기에, 중국 사람이 보기에 이미 인상이 깊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먹기 좋아하고 마시고 놀기 좋아하는 이런 기질은 명리학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한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소위 미래 예측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소위 사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는 술사 이런 학인데,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좀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어떤 인간학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원용을 했는데요. 명리학의 식상성에 해당하는 그런 자질입니다. 이 먹기 좋아하고 마시고 놀기 좋아하는 이런 기질은요. 이 식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은 사실 별 성자입니다만은 성격 같은 이 성으로 다 내리셔도 무방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 식상성이 있으면 아주 미각이 예민하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이 자질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은 제가 보기에 이런 어떤 자질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먹기 좋아하는 이런 것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 좋아하는 성향은 이것도 아주 여러 군데 지적이 많습니다. 이 비숍 여사, 아까 전에 소개한 비숍 여사가 그 책에서 한국인은 엄청 먹는다. 무엇이든지 먹는다. 말린 고기, 금방 잡은 고기, 또 야채, 마른 고기, 이런 거 엄청 먹는데, 앉은 자리에서 참외 한 20개를 서너 명이 그 자리에서 뚝딱 다 해주시더라. 이런 글도 쓰고 있고요. 또 이 과한식탐 탓에 다 소화불량, 위장병, 치질 이런 걸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더라. 이런 기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과음하는 이런 습관, 한국인들이 대체로 저녁에 술 한 잔으로 피로를 많이 푸는 것 같더라. 이러면서 양반들조차도 대치해서 마루에 굴러도 별로 문제 삼지 않더라고 하는 이런 한국인의 독특한 그런 어떤 음주 습관 이런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평창 올림픽을 취재한 얼마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뉴질랜드 기자인데요. 한국인이 정말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 하는 이런 또 취재를 했고요. 김태길 교수는 한국인이 구강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구강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입에 치중하는 이런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런 또 지적을 하셨고, 역시 이혜령 선생님이 또 아주 재밌는 그런 글을 남긴 게 있는데요. 역시 아까 흑석에서 바람 속에라고 하는 그게 나온 한 구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풍부한 나라라도 쓰고 씁쓸하고 쓰고 달고 달콤하고 달짝지근하고를 구분할 영광은 누리지는 못한다. 먹는다는 말도 얼마나 다양하게 쓰는지, 나이도 먹고 더위도 먹고 공금도 먹고 심지어는 욕까지도 먹는다고 다 먹는다는 거죠. 불나게 먹는 이런. 또 사람의 성격을 평가하는데도 싱거운 놈, 짠 놈, 매운 놈, 성격도 이렇게 미각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한국인의 그런 어떤 먹는 것을 아주 좀 굉장히 밝히고 또 예민한 미각을 이렇게 희화적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미감이라고 하는 음식에 대한 그런 예민한 그런 미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이런 감각과 사실은 굉장히 상통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의 영역 아닙니까? 감각의 영역이고, 이게 또 음식은 또 이런 색상 같은 이런 거 들어가니까요. 그런 영역인데, 우리 이 한국 사람 미감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형용사, 아까는 여기 말했습니다만 이 형용사가 굉장히 발전했고, 이래서 한국 사람이 감성적이다 이렇게 또 지적하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 외모도 엄청 또 사실 신경 써보였고 이러는데, 이 한국 사람이 또 아주 또 잘생겼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보고도 이사벨라 비숍의 책에 이미 나옵니다. 개화기에 그렇게 꼬질꼬질한 한국인들 거렸는데도요, 한국인들은 외모가
동양3국 중에서 자기가 다녀본 나라 중에 제일 잘생겼다고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요즘 또 어느 2013년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역시 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녀불문하고 잘생겼다고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한국이 또 이 소위 음양오행이라고 할 때 이 그 오행 중에 화가 성한 이런 기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려하고 화끈하고 뭐 이런 기질이 음양오행 중에서 이 화의 기질이거든요. 목화토금술 뭐 이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이런 화의 기질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또 우울화증, 또 화병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화가 막히면 화가 제대로 이게 배설이 안 되면 이런 거 우울화통, 화병 이런 게 실성이 있는데 화병이라고 하는 이런 거 용어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그런 의학 용어라고 한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처럼 신과 흥이 넘치는 문화예술적 끼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관성의 통제력도 또 상당한 것 같아요. 관성이라고 역시 명리학 용어인데요. 뭐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자질로 보는 것이 관성입니다. 근데 요즘 뭐 관성이 있다고 또 관리가 되지는 않는가 봐요. 이 관성이라는 자질은 명예, 명분, 이념을 중시하는 이런 자질을 이 관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또 있으면 통제력이, 자아 통제를 하는 이런 또 능력이 또 강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예, 명분, 이념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좀 지나치게 되면은 우리가 조선조의 당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성격이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요즘 역시 저희가 자꾸 아이돌 이야기에서 좀 뭐 그렇습니다만 살을 들려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네요. 여기 그 친구들의 가사에 보면은 슬픔의 눈물에서 실현되는 행복의 가치를 믿어봐라고 한다든지, 또 아까 소개해드린 BTS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너 자신을 사랑해라고, love yourself라고 이런 어떤 상당히 교훈적인 이런 메시지들을 가사에 담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 외국 젊은이들이 한국 아이돌 그룹의 성장 스토리라든지 이들 가사에서 굉장히 영감이나 희망을 얻는다고.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다 보니까 남미에서 역시 아이돌 그룹이 공연을 하는데 그쪽 젊은이들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TV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아서 여기 오냐라고 보니까 가사가 아주 좋다고. 가사가 좋아서 자기는 요즘 굉장히 절망적이고 우울한 이런 기분에 빠져 있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 희망을 찾고 새로운 어떤 삶의 의욕을 찾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런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식상과 관이 조화된 이런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과 흥이 넘치면서 거기에 또 어떤 적절한 어떤 자기 통제력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비전 같은 거, 이런 것이 같이 이제 믹스가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이 오늘 소위 말하는 소프트 파워의 그런 힘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이 결국은 미래에 유의할 점은 뭐냐면 문화로 흥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이 문화로 흥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지적은 사실은 백범 김구가 진작하신 적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가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자서전을 쓰셨죠. 거기에 보면은 나의 소원, 백범 일지라고 하는 그런 자서전을 쓰셨는데 거기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 항목에서 마지막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험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런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런 글을 남겼는데, 이거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짐작합니다. 사실 이거는. 근데 제가 이거를 참 다시 생각해 보니까 참 아주 억장이 막히는 이런 소원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말할 것 같으면 젊은 시절에 약 20살 정도 되는 약간의 나이에 그 중국과 이 우리나라 이 국경에서 일본인 주막에서 어리쩡거리던 일본인 헌병을 때려 죽인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아주 폭력적이고 실천적인 이런 거 분이고, 또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의 그 폭력적인 독립혁명 이것을 추모한 뒤에서 추모한 이런 분이 김구 선생이거든요. 이분이 뭐 부도 또 힘도 아니고 문화로 이렇게 흥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말씀은 참 제가 볼 때 뭔가 절절하고 좀 그야말로 먹먹한 이런 소원으로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 사실 이 문화의 부흥론, 흥론 이런 좀 새롭지 않은 사실 이런 담론이라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뭐 한류 담론 벌써 나온 지 좀 됐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난 정부에서 창조 경제라고 해가지고 문화를 경제에 접목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도 상당히 또 강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참 빠른 주장이긴 한데, 앞선 주장이긴 한데 이 너무 상업적 의도에 근데 그 좀 무게가 가 있지 않았던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것을 진짜 먼저 좀 사랑하자, 우리 문화에 대한 애정의 어떤 내면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과연 따랐던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저 스스로의 이런 반성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점은 이런 그 어떤 시각들과 관련해서도요. 외국인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거 아까 보니 역시 이거 2016년에 말하는 그 설문, 이거 저 한국무역협회라고 해서 하는 곳에서 한 설문인데, 트레이드 포커스라고 하는 그 잡지에 실린 그런 그 설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한국인은 급속한 발전,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근데 한국인들은 자기 역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외국인에게 홍보하려고 하는 모순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한다면은 이게 사실은 뭐 문화도 오래다는 이런 거 이야기겠는데, 근데 자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하여튼 참 날카롭게 본 거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사실은 남 탓할 것도 없이 저 자신도 이런 모순된 태도의 소유자였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좀 일본과 좀 많이 좀 비교를 했는데요. 일본의 이 경우를 보면은, 일본은 이게 참 이게 문화적인 어떤 재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아주 참 대단했습니다. 우선 그 일본의 이 만엽지 고사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 말하는 이 삼국시대, 통삼시대에 나온 그런 어떤 그 문헌인데요. 여기 사천수의 시가, 고전시가 실려 있어요. 이 시기에 우리 시간은 향가 25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천수 대 25수입니다. 육희 스님 계시는데 맞습니까? 4,500수입니까? 제가 좀 더 적게 적었는데. 근데 우리 향가 25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 참불과 11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불교 이게 이제 홍보하는 이런 그 노래거든요. 이거 빼놓으면 순수 서정시라고 할 만한 거는 14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원체 전람도 많고 해서 뭐 불이 타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25수밖에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참 뭔가 좀 의문으로 남는 그런 그 역사고, 또 일본은 이 겐지모노가타리라고 10세기경에 출간된 일본 그 소설집인데, 이게 아주 현대적인 서사 구조를 갖춘 대단한 그런 소설. 맞습니까, 유 선생님? 전문가가 있어서 제가 참 이거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네.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에 이 도예공들 많이 좀 피납됐다고 그러잖아요. 납치됐다고. 거기에서 일본 도자기를 발전시키는 데 많은 그 기여를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 도예가 우리도 지금 물론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은 이 도예가들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일본에 잡혀가서 거기서 굉장히 그 일본 도자기 발전하는데 기여를 해놓고 나중에 돌아가려고 물어봤는 모양인데 돌아가겠다고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일본이 좋았다고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 그 막사발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일종의 차사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그 가치를 알아주고 평가해 주는 사람도 일본 사람. 야나기 무네요시라고요. 한국 이름으로 류종열이라고 이렇게 이 한국 한자로는 그렇게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막사발의 가치에 대해서도 아주 참 굉장히 평가를 했고 우리 민화의 가치도 이 사람이 알아줘서 부각이 됐습니다. 향가도 사실은 양주동 선생이 우리는 해석한 걸 그렇게 합니다만은 사실은 오쿠라 신페라고 이른바 소창 진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 해석한 거죠. 물론 우리 양주동 선생이 천재적으로 또 거기 또 수정을 또 하셨습니다만 뭐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노벨 문학상 벌써 2명 받았죠. 가와다 야스나리하고 오에 겐자부루라고 50년대 90년대에 각각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또 한 명 또 후보로 오른 또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요번에 아마 그 노벨상 문학상 그 수상이 있었으면은 아마 이 사람 받았을지 모릅니다. 아주 유력한 그런 후보거든요. 우리 공원 선생하고 황석영 씨가 여기 올랐는데 이건 늘 밀리고 이런 그 상황이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이 멸치하던 그런 그 일본 우리 외남 쪽발이라고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교육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무시했었는데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면은 저도 참 이겨야겠다 이거 일본 사람들 이거 어떻게 이겨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젊을 때부터 저는 좀 가졌는데 도저히 일본의 어떤 문화적인 저력은 우리가 뭐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까 요즘은 사실 좀 회의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때 제가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게 5천년 문화민족이 뭔가라고 하는 그런 거 좀 말도 이게 좀 흔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요즘 이제 제가 좀 마음을 다시 먹었습니다. 일본은 문화적 대국인 것을 인정하자.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아주 잔혹한 이 사무라이들을 잔혹하잖아요. 물론 사무라이들의 그런 어떤 뭐 무사도라고 하는 거 이건 또 뭐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또 평가를 해서 세계인들이 또 알아주는 이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또 일본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또 이런 것은 우리한테 참 부정적으로 이렇게 밖에 다가오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건 인정을 하고 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 예술, 정신적 고학물로서의 유무형적 사상 일체라면은 우리 것도 여러 가지로 말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몰랐을 것이다. 가령 역사나 철학의 성과, 가령 이 퇴계의 어떤 경의정신 이런 것은 나와 타인 자연에 대한 배려를 이미 성학십도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아주 앞서서 이렇게 주장을 하시다고 합니다. 요즘 뭐 우리가 너무 자기만 알고 자연은 또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환경 문제가 심한 걸 보면은 퇴계사상 정말 참 아주 앞서간 이런 그 사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조선조실록 왕조 500년의 그런 역사를 상류층의 역사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기록한 그런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하죠. 또 요즘 이 선비들의 과거 시간 답집 이걸 연구를 해보는 게 또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많더구만요. 여기 보니까 임금과 선비들이 서로 갈등한 이런 그 양상도 여기 드러납니다. 어떤 선비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기대로의 참신한 시각을 보인다고 하는데 임금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좀 기성의 이건 어떤 그 사고를 뒤집는 것이다 해서 싫어하는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당시에 또 이 과거 장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측면들이 많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재미있는 좋은 역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술, 음악, 민속인들은 다 두루 훑으면 말할 것도 없겠고요. 우리 그 고급 문학 중에서도 요즘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맨부크상 받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역시 그 뉴스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제 생각은
한강의 경우는 좋은 번역자 만나서 행운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작가들도 만약에 좋은 번역자 만나면은 그런 그 수상 세계에 이름 낼 수 있는 걸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신경숙, 김영하, 한희경, 김경욱, 이성우 등 이런 거 아주 훌륭한 중견 작가들 많고요. 또 요즘 계속 젊은 소장들이 좀 재능 소장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도 저는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미술만 공연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어떤 측면에서 이건 좀 당위론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런 주장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문화가 정말 세계적으로 뛰어나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고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의 DNA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 벌써 앞서서 금문고 연주가 나오네요. 금문고가 있고 또 이런 지금 가야금 나오고 있으니까 먼저 한번 보시죠. 좀 전에 들어보시면은 이 가야금이고요. 이 금문고 연주도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그다음은 이 해금 연주입니다. 이 시간 시간 때문에 좀 더 같이 좀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듣는 걸로 하고요. 저는 우리 국악에 요즘 상당히 좀 매력을 느끼고 좀 푹 빠져 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금문고의 경우는 아주 웅숭 깊은 아주 고정역한 이런 매력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 금문고는 오불탄의 악기라고 한 겁니다. 오불탄이 뭐냐니까 5가지 경우에는 연주를 하지 않는답니다. 우선 너무 시끄러운 장소, 여기서는 연주하지 않고, 또 밖에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이런 굳은 날에는 또 하지 않고, 또 옷이 또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의관이 정제되지 않았을 때는 연주하지 않고, 또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하지 않고, 또 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는 또 연주하지 않는 이런 아주 그야말로 이 선비악기라고 하는 이런 것이 금문고랍니다. 이 가야금은 또 아주 화려하고 유연하고 섬세한 이런 맛이 있고요. 해금은 끊어질 때 이어지는 그런 구성진 이런 맛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런 국악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클래식은
정말 참 화려하고 웅장 다양한 이런 그 멋진 음악인데 우리 국악은 이게 아주 축 처지고 느긋해지고 이게 도대체 우리 조상들 왜 저런 음악을 좋아했을까 이랬는데 어느 날 제가 집에 오는 길에 학교에 가서 집에 오는 길에 이 FM 음악 방송을 듣는데 마침 국악 방송이 나오는 그런 그 채널이었습니다. 검문고 연주가 들려오는데 웬일인지 아주 그냥 가슴에 착 감겨들었습니다. 그날 아주 가슴에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 검문고도 찾아듣고 이렇게 이런 걸 찾아들어서 요즘은 아주 국악에 아주 빠져서 사는데 우리 국악도 굉장히 이런 참 아주 놀라운 그런 그 매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대요. 아마 이거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마 그런데 좀 그 매력을 느끼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은 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것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제 속에 있는 어떤 문화적 DNA가 감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저한테 남긴 어떤 그런 문화적인 DNA가 감흥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육체적 DNA도 물론 있죠. 우리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어떤 피, 살 이런 것은 육체적 DNA겠습니다만 이런 그 문화적 DNA가 감흥을 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악에 대해서 이런 그 세 가지 멋이 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 산들거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운 이런 그 요요 세 가지 요요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이 한자로 이런 그 한자들이 있습니다. 또 고요하고 드문 이런 요요, 또 멀고 아득한 이런 거 요요, 이런 그 국악의 멋이 여기 있다고 제 스스로 규정하면서 요즘 국악에 더욱더 매력을 느끼고 있는 이런 참입니다. 이 결국 이제 우리 조상의 DNA가 저한테 좀 이렇게 작동하지 않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그 사실 그 음악뿐만 아니고 우리 음식도 이런 비빔밥은 요즘 세계에 많이 알려졌죠. 비빔밥의 경우에는 세계에 많이 알려져서 요즘 기내식으로도 제공이 되고 있는 이런 형편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 12~13년 전에 미국에 방문 교수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아이의 학급 어머니 회장이 우리를 외국에서 왔다고 자기 집에 여러 분 불러서 초대해주고 음식 대접해주고 이렇게 참 친절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마워서 매번 대접만 받기가 미안하고 이래서 아내하고 이제 의논해서 해간 것이 바로 이 비빔밥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때 한국인 마트에서 무 사고 콩나물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아주 참기름 듬뿍 쳐가지고 아주 고소하게 해가지고 갔죠. 그랬더니 그 집에 이 주인 남자가 한 60, 그 당시에 한 63세 된 사진 기자 출신인데요. 잡지에 사진 기자 하던 분인데 아주 멋있게 생긴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코스튬은 길어가지고 아주 멋있게 생긴 이런 분이 맛있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또 가니까 저는 비빔밥 이러면서 아주 엄지손가락을 축혀들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음식 중에 저는 지금 여기 족발 오른쪽으로 가면서 족발 순대 이거는 뭔지 아시겠나요? 무슨 음식인지? 우리 역시 한식은 한식인데 우리 제사밥상입니다. 제사밥상. 이 안동 쪽에 가면은 흑제사밥이라고 해서 이렇게 판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저는 왜 흑제사밥을 굳이 흑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 그냥 제사밥 해도 굉장히 인기 있게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맛있잖아요, 우리 제사밥.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외에 가지고 나가면 굉장히 저는 성공할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더 젊어서 만약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해외에 한번 좀 아이템으로 한번 들고 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우리 문화가 사실은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저는 사실 우리가 더 좀 알고 사랑해야 될 이런 아이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음식, 주거 이런 측면, 아까 말한 우리 이 국악이라든지 음식 또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성리학, 불교, 기독교 사상도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또 나름 특화된
그런 어떤 기독교 사상이랄까요? 그런 어떤 특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종교 사상이요. 또 이 조화 균형의 정신, 천지인 3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글 창제의 원리죠. 한글 창제가 이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 자음, 모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글의 기본 원리를 삼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상이죠. 그리고 음양오행 사상 같은 경우는 이 태극기에 그 중간에 동그란 그 빨갛고 그 파란 이거는 음양이죠. 음양이 이제 합쳐진 것이고 그 사회는 건공감리라고 하는 것을 형상화한 그런 것이 우리 태극기인데 이런 사상 이것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사랑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풍수학에 바탕한 이 건축도 자연과의 조화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또 내세울 만한 것이고 오방색 우리 음식이나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색동옷 같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음식에는 아까 우리 말씀드린 그 비빔밥 같은데 이 모카토무스의 색깔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비정신 이거 높은 그 지선 사회적 책임감, 교양, 애율의 정신을 선비정신이 대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거 왜 한국 사람들 외국에 홍보하지 않느냐고 임마누엘 페스트로이시라고 이 서울대 교환교수로 와 있는 이분이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선비정신은 이건 좋은 거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외국에 알리려고 하지 않더라라고 이런 걸 쓰는데요. 저는 이 선비라고 하면은 우리 총장님 뭐 사실 제일 먼저 앞서서 실천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합성하다 보니까 제목이 여기 성균관 스캔들이라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 그림이 여기서밖에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계명 한합총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대학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이거 여기에서 많은 드라마 영화가 찍혔다고 들었는데 한 100편가량이 여기서 찍혔다고 들었습니다. 그 최근에 또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도 여기서 찍었다고. 그 이병헌 나오는 그 드라마죠. 그 집사람이 그 계명대학교 한합천 배경이라고 그래서 이거 한번 봐야겠다고 뭐 처음 보기 시작하더니 끝날 때까지 이병헌 나온다고 아마 끝까지 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정말 참 아주 뭐 아주 첨단적인 이런 뭐 이 어떤 콘텐츠고 그런 사고가 아니면은 어려운 그런 어떤 소산이 산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의 인프라 채우기를 위해서는 방금 우리 총장님의 선비 정신이라든지 한합총 같은 것은 상당히 좀 전위적으로 여겨지는 이런 측면입니다. 이게 우리가 상소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고 이게 좀 이제 앞서가는 이런 걸 좀 하고 계시네라고 이렇게 여기지는데 이걸 우리 문화 인프라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1인 1기를 좀 하면 어떨까? 가령 이렇게 경운거를 익힌다든지 여기 저는 여기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만 제 얼굴을 여기 살짝 좀 이렇게 넣어서 저는 사실 앞으로 나이 좀 더 들면 이제 시간 여유가 나면은 우리 춤을 좀 배우고 싶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또 다른 시조창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배우고 이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국악 같은 거 이런 걸 만약에 익히면은 좋은 점이 국악은 이 현대의 빠름을 완화시키고 이 아주 고전적인 우아함으로 해서 요즘 우리 소란한 우리 정신을 중화시키는 이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요즘 한 맺혀서 검은 빛 전이가 이제 막 강해지는 이런 현실에 우리 국악의 어떤 느림, 또 어떤 전화
이런 것이 우리를 좀 치유해주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꼭 반드시 우리 것이 아니어도 하나의 연구를 인지기로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에 제가 여기 공자만 한자를 뽑았습니다만은 이 한자 이 공자를 보면은 힘백자에 이 공의 공자가 들어가 있죠. 힘을 써서 아주 세밀한 기회를 익힌다고 하는, 그러니까 힘 써가지고 정말 육체적인 힘을 써서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면은 우리 문화적 인프라도 충족될 뿐만 아니라 우리 수양하는데도 우리 개인적인 수양하는데도 굉장히 그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한번 일본인들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워한다고 하면서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일본 사람들은 아마추어이면서도 자신의 분야에 굉장히 천착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 한국 사찰을 연구하는 이런 전문적인 연구자가 있을 정도고요. 심지어 방귀 연구를 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때 저거는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가 일본 어느 회사의 평범한 셀러리맨 과장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하는 그런 저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연구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명리학으로 말씀드리면 인수성이라고 하는데 해당됩니다. 인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고 수양하는 그런 어떤 성격을 말합니다. 이 인수성이 있으면 학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이 이 인수성인데요. 그런데 이 인수성을 확충하게 되면 자아와 주체가 또 튼튼하게 됩니다. 이 자아와 주체를 생해주는 이런 그 관계에 있는 것이 이 인수성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입니다. 이 논어에 보면은 하기시섭지 불역열호라고 하는 이런 구절로 시작이 되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은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이런 구절로 처음 시작하는데 저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괜한 그런 어떤 그 첫 구절 나온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의미 이유 있는 그런 어떤 편집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하고 익히면은 자아가 주체가 든든해진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다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공부를 어릴 때부터 한 겁니다만. 그래서 이런 거 하기 시습하는 이런 어떤 인수성의 정신을 발휘하면은 우리 한국인의 부족한 시민 정신 확충에도 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는 이 선택과 다양화를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인들이 다양한 그런 어떤 나름의 1인 2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이런 외부적 시선 중에는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한국은 소프트 파워국으로 따지면 20위, 30개국 정도를 대상으로 했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근데 20위인데 디지털 기업이 그런다 10위고 개발, 원조, 난민, 환경, 국제 참여 이런 것은 좀 미흡해서 사실 한국이 지금 위상에 맞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아이한 카디르라고 터키인인데요. 한국 외대 국제개발학과 교수로 있는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의 그 주민적선, 그건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 돕는데 기여하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건 사실 또 이것도 후만에서는 또 이미 또 선도하고 있는 이런 일이라 제가 사실은 말씀드린 게 다 뒷북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만 좀 깊이 새길 이런 점이라고 저스로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것으로 저희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백범이 소망했던 그런 어떤 명제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문화의 수준 그날의 높이를 가능케 한다고 최진석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타고난 사유시선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술적인 이런 걸로 문화예술로 대표되는 것이지만은 또 이게 현실 생활의 어떤 상상력으로 어떤 창의력으로 어떤 구체적인 해결을 또 내미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창의력, 상상력의 수준에서도 또 이게 정의되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문화의 수준이 쉽게 말하면 그 나라가 후진국이냐 중진국이냐 선진국이냐 이런 것을 활용하는 척도가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공부하고 또 자기 수양으로 주체를 든든히 해서 이 세계의 풍요와 조화에 기여하며 힘들고 약한 사람도 도우는 내면과 외면이 공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국 또는 한국인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결론 겸 제안을 말씀드리면서 제 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이 주말 오후에 긴 말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김성렬 교수님 또 우리 문화나 회원이신 겁니다. 한국인에 대해서 분석, 전망, 또 요청까지 긴 방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김덕현 교수님, 정말 이런 훌륭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후반에 와서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걸 이제 잘 발전시키면 한국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제목에는 신한국인 해가지고 하는 내용에는 이제 문화 중심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제목에 맞춰서 의미를 넓히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국 사람들이 잘생겼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이걸 이제 확대해가지고 한국인의 우수성에 해서 한국인이 실제로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추동력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우수성은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한국 사람은 잘생겼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통계내봤지만 한국 사람은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이 잘생겼거든요. 생겼고 그 대신 일본 사람들 보니까 10명 중에 1명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하면 생긴 데서 엄청난 차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이것만 못한 게 아니고 한국이 특히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경제 면에서 이제 세계 우수성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1997년에 IMF를 맞아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IMF 탈출하는 나라. 그리고 2008년 이제 금융위기도 한국이 가장 먼저 이제 세계 탈출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의 그 우수성을 드러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좀 압축해서 해주시면 시간이 없어서. 질문이 아니고 그건 건의라요. 건의를 분명한 요점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런 과정에서 대학이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걸 옛날 교육선이 없느냐.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한국인이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이 안 나타났는데 대학 교육을 해가지고 지금 80% 국민이 대학에 가니까 그렇게 거기에서 대학 교육 때문에 한국의 우수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대학 교육을 이제 이걸 제대로 평가를 해줘야 한다. 그렇게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면서 외국에 이제 자기 나라의 자국인 놈, 가령 미국은 미국이 신미국인 놈, 또 영국도 신영국인 놈, 또 일본도 신일본인 놈 이런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면 또 논리가 좋고 재미있다는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 네,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좀 참조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까 그 발표하시는 중에 이름도 거명되고 또 일본 얘기가 좀 나와서 그냥 별 얘기 아닌데 잠깐 생각을 그냥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렇게 광범한 얘기를 너무나 감동이 물밀듯이 다가오는 그래서 막 속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솟아오르는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제 일본 얘기도 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8년 반 정도를 공부를 하고 저도 한일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요즘 좀 들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제가 문학을 하면서 느낀 거가 우리가 기록을 잘 안 한다라는 그래서 요즘 저도 저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 다시 뭔가를 할 때 또 뭔가 역사를 쓸 때 거슬러 올라가면 자료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만역진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그것도 기록 거기 천황부터 뭐 하층민까지 다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수집을 해서 그것도 여러 사람이 또 나중에 합심해서 그렇게 4,500수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은 뭐 내란은 있었지만 외침이 없어가지고 잘 보존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한데 기록이라는 얘기로 들어가서 평소에 일기를 좀 쓰는 습관을 그런데 겐지모노가타리 일본의 대작이 나오고 그게 바탕이 돼서 결국 가바테 야스나리의 설국이 나오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일기를 써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스토리화하고 기록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문학으로 발전된 게 그게 가장 원동력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설국도 그런 요소 강하고 오에 겐자부로도 그러고 그래서 이게 너무 편협하게 되면 사소설 이래가지고 너무 자기 개인적인 얘기가 돼서 좀 그래서 뭔가 대국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대외적인 이런 거는 조금 약하고 시선이 너무 구심적이 되는 그런 요소는 있기는 한데 일기를 쓰자. 일기 문학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전이 됐고 현대까지 그것이 이어져서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까 우리 끼가 있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끼가 있고 흥이 있고 흥이랄까 끼랄까 또 웅숭 기품 중후함 이런 거는 일본에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슬프고 외롭고 뭐 그 가운데 뭔가 또 늘 재미가 많고 그런 탓도 있지만 그러나 일본은 축제 문화가 되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동네 축제 또 뭐 동경 축제 그리고 또 뭐 어떤 도 단위의 축제도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평소에는 굉장히 이렇게 뭐 좀 우울해 있는 것 같아도 그런 걸 통해서 순도시 앞에만 가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축제 문화와 뭐 농악이니 시골의 그런 것들을 일본이 일제시대 때 어떤 정신적인 구심점을 없애기 위해서 말살시켰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도 축제 문화가 그런 어떤 건전한 축제 문화를 많이 일으켜서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고 거기에서 어떤 또 뭔가 창의적인 우리 애들을 우리 학과만 보더라도 무대를 만들어주면 위에 올라가면서 엄청난 끼를 발휘를 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에너지 발산과 창의적인 뭔가를 할 마당을 만들어주는 건전한 축제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그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자. 건전한 축제 문화를 만들자. 이 얘기를 그게 좀 발전시켜서 뭔가 논문에 좀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건입니다. 질문이 아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 좀 말씀. 유키 선생님 혹시 제가 뭐 잘못된 이야기를 한 걸 지적할까 봐 바짝 긴장했는데 제안을 해주셔서 좀 마음이 놓입니다. 두 가지 다 말씀하신 거 저도 평소에 정말로 굉장히 많이 느끼던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문화유산이 부족했던 것은 진짜 기록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런 멸실된 그런 것도 아주 진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학생들한테 기록 좀 해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한 90년대 초에 일본인 학생들한테 한국어 가르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일본 학생들 보니까
아니 말 배우는 시간에 말해야 될 텐데 그전에 노트에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지 말고 말 좀 해라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기록해가지고 노트 해가지고 다음날 또 그냥 싹 정리해가지고 막 형광펜 알락달락하게 또 칠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일본 사람들 기록 잘 한다더니 이런 걸 두고 말하는구나. 뭐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어떤 그런 이미 읽었지만은 동양학 하려면은 뭐 중국, 뭐 한국, 중국도 뭐 사실 기존 일본에 가면은 자료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정도니까요. 근데 이제 요즘 한국도 요즘 기록은 요즘 이제 많이 디지털화되고 가니까 또 그런데 많이 또 이제 의식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그거는 이제 좀 아마 좋아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축제도 역시 정말 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좀 저도 늘 아쉽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요즘 이제 한국 사람은 일본 미워하면서 굉장히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 지방에 가면은 사실 축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좀 유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하여튼 언제 한번 제가 또 다시 이런 글이나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요즘 말씀 유념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잠재력, 그다음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겠지만 우리 내부에서 느끼기에는 굉장히 또 한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이 검은 빛으로 전이 되는 측면도 굉장히 요즘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국한 범죄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살기에 위험한 나라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더 큰 거는 우리 내부의 그 내부 갈등이 정말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갈등이라는 것을 또 좋게 해석하면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좌우의 갈등, 노사의 갈등, 그다음 빈부 갈등, 세대 갈등, 그것도 모자라서 최근에 남녀 갈등까지 굉장히 심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뭐 어떤 에너지라는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타나는 양상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되게 우려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드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들이 늘 사람들 쉽게 얘기하기를 이건 어떤 과정이다, 뭐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너무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대충 덮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우리 자신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네, 뭐 역시 좋은 말씀, 전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그 이야기를 해내려가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 빛에 관한 그런 어떤 원인, 이 분석이라든지 그에 대한 대안 제시는 또 별도의 장을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방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도 그런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 적극 공감을 하면서 그야말로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또 남녀 갈등, 빈부 갈등 등 한국의 문제도 많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산업 문제, 분노 문제 이런 것도 많고 한데, 오늘은 제가 좀 우리의 문화적인 그런 어떤 희망, 여기 역점을 두느라고 그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네, 그런 점도 정리하겠습니다. 그 많은 지식 토론은 우리 또 연안 식당에서 계속 조사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일단 이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은 좀 특별히 다른, 고맙습니다. 간단히 좀 특별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2월 15일 송년회 행사입니다. 근데 이때 좀 독특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슈버트의 빈터라이제 겨울 나그네를 다 함께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그런 건데, 회장님께서 그 24편의 시를 해석 분석도 하시고 그럽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전효선 선생님, 우리 회원님께서 맡으셨는데 잠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하시고 간단한 뭐 연습도 좀 할 모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효숙입니다. 우리 오늘 그 교수님 강의 드린 아리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낭만파 시대에 슈베르트의 빈트라이즈의 겨울 나그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가서 아마 81년 만에 처음 하는 겨울 나그네의 스타일로 나가지 싶습니다. 일부에 우리 저명하신 동문학자 신일희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81년이라 하는 말씀은 이해하셨죠? 처음으로 열어보는 겨울 나그네입니다. 보통 우리 테너가 많이 하는데요. 테너 요즘 바리톤도 하고 노래만 24곡입니다. 총 1시간 15분.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새로 시도하면서 우리 회장님께 억지를 부려서 또 100세 때 들으면은 제가 이 사회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억지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선생님께서 뮬러 시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대 배경이나 시 해석을 해주십니다. 놓치면 여러분은 100세에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 테너와 바리톤, 그 다음에 첼로에는 그 동잘 교수님께서 섞어서 겨울 나그네 가면 또 첼로가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첼로 사촌이 금은고입니다. 예, 그런 저음을 가지고 함께 크리스마스 축제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번째 곡,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성문화 우물 곁에 아시죠 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악가들이 부르고 첼로가 같이 반주하고 저희들은 그 곡이 끝나면 함께 참여하는, 계속 앉아 들으면 조금 지루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 연습을 오늘 15일 날은 말 그대로 바로 우리 이제 행사를 들어가야 되니까 연습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안부르넴 포뎀 토레인데요. 그 밑에 저희들은 또 이 겸손한 마음으로 고국어로 연습을 하겠습니다. 성악가들이 독일어로 하고, 혹시 독어가 능숙하신 분은 독일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선 1절 성문화 우물 곁에 서있는 보리수. 근데 여기가 4줄로 돼 있죠. 4줄. 위에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그 4개 중에 한 개 하시면 됩니다. 예, 뭐 다른 거 이상하게 가시지 마시고요. 음을 거기에 다 조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김정아 교수님도 계시고 이기봉 교수님 계시니까 크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피아노 치고 우리 바로 즉흥적으로 4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정우 교수님 테너에서. 됩니다. 예, 자신을 가지시고 용감하게. 예, 송, 엘토, 성분, 테너, 성분입니다. 베이스, 성분. 안 그러면 다시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모르시는 분은 한국어를 모르시든지 아니면은 독일어를 모르시든지 그죠? 큰 소리로 2절 한 번만 하고 숙제로 요 악보는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져가셔서 개인 레슨을 우리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한테 좀 받아서 이 12월 15일은 연주 들어가기 전에 바로 우리 회장님 시했을 때 가기 전에 이 노래를 한번 연습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곡을 잘 모르신 분은 퇴장시키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2절 가사인데요. 2절이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1절로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봉남 교수님 감사합니다. 진짜 잘하시네요. 예, 1절로 한 번만 하시죠. 감사합니다. 2절은 집에서 연습해서 12월 달에 뵙겠습니다. 회장님 이만하면 잘하는 겁니까? 잘합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지난 그 뜨거운 여름에 블라디보스토크 갔습니다. 주로 이제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갔는데 거기서 여행하고 놀지만 않고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고려인 디아스포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다 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식당에 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나가실 때 갖고 가시고 또 식당에서 배부하실 테니까 들고 가셔서 또 친교에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내년 3월에 또 사랑과 문화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뭐 문화적인 것든 학문적인 것든 또 에세이든 뭐 창작이든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셔서 오늘 행사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특강해 주신 우리 김성열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보신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명의 첫 학자 발표하시고 제2선의 학자에게 확인하는 지금 또 제3선 또 있습니다. 줄줄이 나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듣지 못한 강의 어디 계십니까? 나가셨어요? 사박이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한 국가나 민족의 문화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분법을 많이 씁니다. 문화가 개방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탐험적이고 개척적이면은 그건 우리 파도를 생각해서 대양성이다. 아니면 안주하고 안창하고 편하게를 원하는 농경사회적인 것을 원한다면 그건 우리 대육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발표자의 뜻은 이것저것 살피지 말고 네 속 들여다봐라. 거기에 다 있다. 또 특히 음악에 그게 나와 있으니까 잘 개발해서 내면 외면 다 갖춘 아름다운 한국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전호숙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늘 우리 이런 모임, 우리는 그냥 와서 책 주면 보고 준비하면 듣고 이러는데 그 뒤에는 엄청난 노력이 있습니다. 오늘 또 사회해 주신 이경일 선생님 책자 편집 다 하고 예사일이 아닙니다.
사실 논문 하나 편집한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신경이 쓰이는데 다른 사람의 글까지 편집한다는 것은 이 정서적으로 아주 이제 불안한 상태를 만드는 그런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잘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네, 정서를 오늘 몹시 불안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새로운 한국인 만들 마실 바라는데 우리 여기 나와 계시는 남성 동무들께 하나 부탁드립니다. 혹시 내일 아침 나와서 거울 보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싱거운 놈, 짠 놈, 매운 놈, 또 거기다 걸쭉한 놈, 또 덜큰한 놈 다 나올 텐데 바람직하게는 좀 짭짤한 놈 나왔으면 좋겠고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니기한 놈만 나오도록 열심히 하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좋은 돈 벌어서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길 믿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 오찬이 아니고 오늘 만찬이니까 저녁입니다. 이런 저녁 준비하는데도 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이 노력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감당하시는 것은 허정영 선생님이다 혹은 차윤희 선생님 같은 선생님들 계시면 감사 인사라도 전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